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 정말 건축계의 거장이죠.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역작 질서의 본질입니다. 네, 그중에서도 3권에 실린 9장 살아있는 프로세스가 도시 근린지구의 재건축을 이끄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와, 제목부터가 좀 거창하면서도 흥미롭네요. 이 강이 던지는 질문이 아주 근본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날고 생기를 잃어가는 동네를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까? 그냥 불도저로 다 밀어버리고 새로 짓는 방식 말고요. 맞아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스스로를 치유하고 성장하는 것 같은 그런 방법은 없을까 하는 질문이죠. 바로 그 지점이 알렉산더의 평생 화두였던 것 같아요. 네, 그는 대규모 재개발이 거의 예외 없이 그 장소가 가진 고유한 생명력을 파괴한다고 봤어요. 아, 그래서 제안하는 게 바로 생성적 과정이라는 건데요. 기존에 살던 사람들을 내쫓는 게 아니라 그들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아주 유기적으로 동네를 바꿔나가는 방법론이에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도 있다고요? 네, 오늘 그 사례로 플로리다주 포트로도데일의 프로그레소라는 동네를 재건하기 위한 계획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볼 겁니다. 흥미롭네요. 좋습니다. 그럼 낡은 도시를 살아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알렉산더의 비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우선 이 모든 논의가 시작된 현실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알렉산더는 오늘날 대부분의 도시가 아름답고 일관성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죠. 지구 표면에 되는 대로 흩어져 있는 무질서한 구조물 같다고. 아, 그 표현이요. 정말 자료에 실린 1996년 프로그레소 지역 사진을 보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와닿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맑아서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건물, 버려진 창고, 파산한 가게들. 셔터가 다 내려가 있고요. 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시 쇠퇴의 민낯이죠. 공공공간은 망가지고 특히 20세기 도시계획의 가장 큰 문제가 도로를 철저하게 자동차 중심으로 설계했다는 거예요. 아, 그게 핵심이군요. 네, 그 결과 교외 지역은 병적으로 메마르고 도심은 황폐해지는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 그 황폐한 풍경 속에서도 눈에 띄는 사진이 한 장 있었어요. 아이들이 골목길에서 정말 즐겁게 웃으면서 놀고 있는 사진이요. 아, 네네. 알렉산더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살아있는 장소, 일종의 희망의 씨앗이라고 본 거죠. 정확합니다. 모든 걸 부정적으로만 본 게 아니에요. 아무리 쇠퇴한 동네라도 그 안에는 분명히 지켜야 할 긍정적인 요소, 즉 생명력의 중심이 있다는 거죠. 아하. 알렉산더의 접근법은 바로 여기서 출발해요. 무조건 파괴하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이 작은 생명의 씨앗들을 어떻게 키워내고 연결해서 동네 전체로 퍼져나가게 할 것인가. 이게 그의 핵심 질문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진단은 끝났고 이제 처방으로 넘어가야 할 텐데요. 이 복잡하고 무질서한 도시 구조를 대체 어떻게 파악하고 분석해야 할까요? 좀 막막한데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정말 기가 막힌 분석틀을 제시해요. 분석 트리요. 네, 그는 아무리 복잡한 동네라도 딱 4가지 기본 요소로 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해요. 마치 모든 유기분자가 결국 탄소, 수소, 산소, 질소라는 4가지 원소의 조합인 것처럼요. 도시에도 그런 4가지 원소가 있다고요? 네, 그는 이 4가지 요소를 색깔로 구분합니다. 색깔이요? 첫째, 노란색. 이건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에요. 길, 광장, 공원 같은 곳들이죠. 아, 사람이 다니는 길이요? 둘째는 초록색. 개인 정원이나 마당 같은 사적인 외부 공간이고요. 셋째는 회색. 이건 주택이나 상점 같은 건물 자체를 의미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빨간색이겠네요. 그렇죠. 모두가 짐작하시겠지만 빨간색. 자동차를 위한 공간. 즉, 도로와 주차장입니다. 노랑은 사람, 초록은 자연, 회색은 건물, 빨강은 자동차. 와, 굉장히 직관적이네요. 그럼 이 4가지 색깔이 어떻게 섞여 있느냐가 그 도시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중요한 건 각 색깔의 패턴과 비율이에요. 자료에 제시된 2개의 도시 계획도를 비교해보면 이 개념이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어떤데요? 첫 번째는 알렉산더가 건강하지 않은 패턴이라고 부르는 20세기 미국 도시의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이 계획의 색깔 비율을 한번 보세요. 어디 볼까요? 와, 이건 좀 빨간색, 그러니까 자동차 공간이 47%네요. 네. 동네 거의 절반이 차를 위해 존재하는 셈이군요. 소렌에 비해 노란색 보행자 공간은 고작 2%밖에 안 되고요. 그렇죠.
회색 건물은 23%, 초록색 정원은 28% 정도예요. 이런 곳에 살면 어떤 느낌일지 상상이 되시나요? 집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차 조심해야 하고 이웃이랑 마주치면서 편하게 걸을 길은 거의 없겠네요. 맞아요. 사실 저도 예전에 살던 동네가 딱 이런 건강하지 않은 패턴이었거든요. 아이를 데리고 유모차를 끌고 나가면 5분 만에 인도가 끊겨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위험하게 찻길로 내려서야 했죠. 그때 알렉산더가 말한 자동차 중심 도시의 폭력성을 정말 온몸으로 느꼈어요. 와, 정말 공감 가는 이야기네요. 그렇다면 알렉산더가 제안하는 건강한 패턴은 어떻게 다른가요? 비율이 완전히 달라서요. 건강한 패턴에서는 4가지 색깔이 거의 균등한 비율을 이룹니다. 균등하다고요? 네. 노란색 보행자 공간이 17%, 초록색 정원이 29%, 회색 건물이 27%, 그리고 빨간색 자동차 공간이 27%예요. 와, 네 가지 색깔이 거의 4분의 1씩 사이좋게 공간을 나눠 가진 느낌이네요. 그렇죠. 특히 보행자 공간인 노란색이 2%에서 17%로 8배 이상 늘어난 점이 가장 눈에 띄어요. 이게 단순히 걷기 좋은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겠죠.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죠. 보행자 공간이 늘어난다는 건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공간, 노인들이 잠시 쉬어갈 벤치, 이웃들이 오가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기회가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아, 공동체를 묶어주는 공간이군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 공동체를 끈끈하게 묶어주는 사회적 접착제 역할을 하는 공간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레소 재건 계획의 목표가 바로 이 건강한 비율을 현실 속에서 구현하는 것이었어요. 네. 당시 프로그레소 주민들이 동네가 활성화되길 바라면서도 거대 개발업자가 들어와서 동네를 망가뜨리는 건 원치 않았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목표를 기존보다 한 2.5에서 3배 정도, 에이커당 16가구 정도로 밀도를 높이는 걸로 설정했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면서 건강한 비율을 유지하려면 네. 계산을 해봤더니 노란색 보행자 공간 17%, 초록색 정원 30%, 회색 건물 28%, 그리고 빨간색 자동차 공간 25%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거의 이상적인 비율에 가깝죠. 그런데 이 비율이 아주 민감해서 조금만 균형이 깨져도 전체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게 이 책에서 가장 소름 돋는 부분 중 하나예요. 이 비율은 정말 예민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욕심을 조금 내서 밀도를 단 2%만 더 높여 에이커당 20가구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 회색이랑 주차장 빨강이 조금 더 늘어나겠죠? 맞아요. 그런데 그 늘어난 공간의 부담이 고스란히 가장 약한 고리인 보행자 공간으로 전가돼요. 아, 계산에 따르면 노란색 보행자 공간이 17%에서 7%로 반토막 이상 나버려요. 와,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라 동네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 이웃들이 이야기 나눌 벤치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공동체의 사회적 접착제가 녹아내리는 거죠. 밀도를 조금 높이려다 동네의 영혼을 잃게 되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인간적인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밀도의 상한선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 비유를 듣고 보니 정말 이상적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이걸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을지 좀 막막하네요. 여기서부터가 바로 알렉산더가 말하는 살아있는 프로세스의 시작이겠죠. 그렇죠. 거대한 마스터 플랜을 한 번에 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알렉산더는 각 색깔별로 공간을 진화시키는 구체적인 순서와 방법을 제안해요.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건 단연코 노란색, 보행자 공간입니다. 사람을 최우선으로 두는 거군요. 네, 기존 도로의 일부를 과감히 폐쇄해서 보행자 전용길과 작은 광장을 만들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새로운 도시계획법을 도입하자고 제안합니다. 도시계획법이요? 네, 토지 소유주가 땅을 분할하거나 새 건물을 지을 때 자기 부지의 일부를 보행자길로 내놓으면 용적률 인센티브 같은 혜택을 주는 거죠. 아, 강제로 뺏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거군요. 맞아요. 이런 방식으로 수십, 수백 명의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점진적으로 보행자 네트워크, 즉 보행자 중심축이 동네 곳곳으로 실핏줄처럼 퍼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보행자 길이 획보되면 다음은 회색, 즉 건물의 진화 차례겠네요. 그런데 좀 이상해요. 밀도는 높여야 하는데 거대한 아파트나 오피스 빌딩은 짓지 말라니.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바로 이 프로세스의 핵심이에요. 밀도를 높이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죠. 거대한 단일 건물을 짓는 대신 큰 필지를 여러 개의 작은 필지로 나눌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겁니다. 아, 잘게 쪼개서요? 그렇죠. 그럼 땅 주인들이 각자 자기 개성을 담아서 작은 집이나 가게,
작업실 같은 걸 지을 수 있게 되죠. 잠깐만요. 그건 이론상으로는 좋은데 자본의 논리상 개발업자들은 용적률을 최대로 뽑아내는 고층 건물을 선호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제안이 시장에서 정말 작동할 수 있을까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알렉산더도 이 점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단기적인 개발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해요. 장기적인 가치요? 네. 한 명의 거대 개발업자가 지은 똑같은 모양의 아파트 단지보다 수백 명의 개인 소유주들이 각자의 애정을 담아 만든 다채로운 동네가 결국에는 훨씬 더 살기 좋고 따라서 부동산 가치도 장기적으로는 더 높아진다는 거죠. 아, 소속감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진정한 소속감은 바로 이런 과정에서 생긴다고 봤고요. 일리가 있네요. 세 번째는 초록색 정원의 진화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정말 혁신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보통 건물을 먼저 짓고 남는 땅에 나무 몇 그루 심는 걸 조경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알렉산더는 그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죠. 어떻게 말이죠? 건널 주변에 어쩔 수 없이 남겨진 자투리 땅 같은 잉여 공간이 아니라 그 자체로 온전하고 아름다운 형태를 가진 긍정적 공간, 우로서의 정원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정원을 먼저 만들고 네, 좋은 형태의 정원을 먼저 구획하고 그 다음에 남는 공간에 건물을 배치하는 거죠. 그 발상이 정말 신선한데요. 혹시 그렇게 지어진 공간을 실제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정말로 느낌이 다른가요? 경험해봤죠.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긍정적 공간으로 설계된 정원은 그냥 바라보는 풍경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 머물고 싶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아, 모든 녹지 공간이 목적을 가진 살아있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건물에 딸린 부속품이 아니라 건물과 동등한 주인공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빨간색 자동차 공간의 진화네요. 이건 앞선 세 가지 변화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맞아요. 자동차는 늘 마지막 순위입니다. 보행자 다음이죠. 우선순위가 명확하군요. 네, 자동차 도로는 애써 만든 보행자 네트워크를 망가뜨리지 않는 선에서만 허용돼요. 그래서 일부러 좁고 구불구불한 순환도로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최단 거리로 질주하는 직선 도로가 아니라요. 아, 그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늦추게 되겠네요. 그렇죠. 동네 전체가 보행자 중심의 차분한 환경이 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자동차는 편리한 도구일 뿐 절대 동네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철학이 담겨 있어요. 이 네 가지 색깔의 변화가 따로 떨어노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조화롭게 진행되는 게 핵심이군요. 정말 살아있는 유기체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참 이상적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 너무 느린 거 아니야? 당장 주거 문제가 심각한 도시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한가한 이야기라는 비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건 알렉산더의 이론에 대해 항상 제기되는 아주 타당한 비판이에요. 이 생성적 과정은 분명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몇 년, 어쩌면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죠. 몇십 년이요? 네, 그래서 단기간에 대규모 주택 공급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건 속도와 효율성보다는 장기적인 공동체의 건강과 공간의 질을 우선시하는 철학이니까요. 아, 일종의 트레이드오프가 있군요. 그렇죠. 빠르고 값싸게 하지만 영혼 없이 지을 것인가? 아니면 조금 느리더라도 모든 주민이 애정을 가질 수 있는 살아있는 공간을 만들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결국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종류의 도시에 살고 싶은지에 대한 가치관의 문제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 모든 과정의 근본 원리? 이 프로세스를 움직이는 엔진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엔진이 바로 살아있는 중심을 만들고 강화하는 거예요. 개성 있는 작은 집, 활기 넘치는 동네 가게, 아늑한 정원,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는 광장. 이런 것들이 모두 살아있는 중심입니다. 생명력의 원천이죠.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는 허허벌판에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들에서 출발하는 거군요. 정확해요. 쇠퇴한 동네를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대한 자본을 외부에서 끌어오는 게 아니라 동네 안에 이미 존재하는 작은 생명의 씨앗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 자료에 나오듯이 프로그레스에는 당시 작은 예술가 그룹과 그들과 연계된 가게들이 있었어요. 이들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보니 하나의 흐름이 보였죠. 오, 흥미롭네요. 그래서 계획의 첫걸음이 바로 이들을 연결하는 보행자길, 즉 노란색을 만들어 그 생명력을 북돋아주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동네 스스로의 힘으로 유기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는 거죠. 결국 알렉산더가 제안하는 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식 마스터 플랜이 아니라 네, 지역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점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공간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상향식 과정 그 자체네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은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질서의 본질을 통해 쇠퇴한 고시를 살아있는 공간으로 재건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의 정답을 정해놓는 대규모 재개발이 아니라 노랑, 초록, 회색, 빨강이라는 4가지 요소의 건강한 균형을 찾아가며 점진적으로 공간의 생명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에 있었네요. 네, 이 과정의 결과물은 마치 눈송이 결정 같아요. 단순한 물 분자가 모여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복잡하고 아름다운 패턴을 만드는 것처럼요. 아, 그 비유 좋네요. 알렉산더는 이걸 비주기적 결정에 비유했는데 아주 간단한 몇 가지 규칙에서 출발하지만 그 누구도 최종 형태를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살아있는 질서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건 최종 계획도가 아니라 그 질서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 자체라는 거죠. 알렉산더는 책의 말미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자신은 아직 이 방법으로 동네 전체를 되살릴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당신은 그 기회를 가질지도 모른다. 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던졌으면 합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가장 소중하게 지키고 싶은 살아있는 중심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그건 오래된 빵집일 수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작은 놀이터일 수도, 혹은 저녁마다 이웃들이 모이는 정자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중심의 생명력을 조금이라도 더 키우기 위해 우리가 내디딜 수 있는 가장 작은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